오늘 오랜만에 날씨가 좋네요. 네, 어제 간밤에 좀 일이 있었어 가지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급히 카메라를 켰는데, 러시아에서 흑해 무역 협정을 파기했습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텐데, 러시아의 흑해 무역 협정, 이게 뭔지, 오늘은 흑해 무역 협정 관련된 모든 것,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떤지 저희 내피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흑해 무역 협정이 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곡창지대로서 이제 식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양이 상당했었는데, 그게 전쟁으로 돌입을 하면서 상당 부분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쟁 전에 6분의 1까지 규모가 줄어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급망 이슈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한데, 곡창지대의 수출이 끊기니까 식품 가격이 더 올라가겠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릴 이런 우려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이랑 터키에서 중재를 해서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흑해를 통해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을 하게 해주자, 이런 협정을 맺은 거고요. 시행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시행을 했냐? 3개 항구, 우크라이나의 3개 항구에서 수출이 가능했거든요. 오데사, 체르노모로스크, 그리고 유주니, 이렇게 3군데에서 수출이 가능했고요. 곡물을 실을 때 이게 터키, 우크라이나, 유엔, 요 연합 담당자들이 모니터링을 해요. 뭐 이제 곡물만 가는지, 어떤 뭐 문제들이 전쟁 중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탈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무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합니다. 근데 이게 흑해 내에 전쟁 중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깔아놓은 지뢰가 상당 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을 할 때 들어가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선장이 탑승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제공한 지도를 가지고 이제 어느 부분이 이제 그 지뢰가 안 깔려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그 부분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구에 댈 때 전 세계적으로 무역이 활발하지만, 이제 선장들이 들어갈 때 그 항은 뭐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고용을 하는 게 도선사거든요. 그래서 그 항의 지리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탑승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렇게 가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도선사 비용이 항상 꼭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게 추가 비용이 드는 거고, 외국 선장 입장에서는 지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비용을 많이 증가시키는 역할은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수출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계약이 파기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겠죠. 러시아에서 어디에 지뢰를 깔았는지 당연히 분쟁 국가이니까 안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리스크가 훨씬 더 올라간다,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어찌됐든 구체적인 시행은 이렇게 세 개 이제 그 담당자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출을 하는데요. 터키의 보스포루스 해협까지 운송을 해요. 밑으로 흑해를 통해서 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출입을 할 때 그 합동협조본부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유엔, 우크라이나, 러시아, 터키, 이렇게 4개 국가가 이제 참여를 합니다. 유엔은 뭐 국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4 담당자가 들어가고요. 항상 감시를 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로 들어갈 때 무기를 그쪽으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쪽에 되게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어떤 협상이 되고 지금 수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작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양이 지금 개발도상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었어요. 반 이상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예멘, 뭐 이런 좀 그 구호식품이 필요한 이런 국가에도 상당 부분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쟁 전에는 이 국가로 들어가는 구호식품의 약 2.2% 정도를 차지했다고 하니까 지금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을 하면서 효과는 있었나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올해 들어서 작년 7월부터 협상을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올해 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17% 하락을 했고요. 옥수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 26%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조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러시아는 왜 조약을 파기를 했나?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러시아가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사실 표면상의 이유는 첫 번째로 러시아에서 뭐 본인들의 농업은행에 이제 제재를 가한 거를 해제해줘라 라는 것을 걸었고요. 뭐 농기구 수출 같은 거 제재했던 거 풀어줘라. 그리고 이제 보험이나 뭐 재보험 이런 것들 지금 제재 걸려있는 게 당연히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풀어줘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걸 안 들어줬다라고 하고 파기를 한 건데, 사실 더
진실적으로 좀 보면은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나토 정상회의 여기에서 계속 압박을 가했던 것 그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크림대교를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보내서 파괴했잖아요. 요거에 대한 것도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작용을 한 거기 때문에 요게 협상을 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러시아를 빼고 운송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대안이 과연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선박을 통해서 향후에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선박보험, 이게 선박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위험 프리미엄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런 지뢰 같은 것들이 깔려 있는 데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하면 리스크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상당 부분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왜 굳이 보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과거에 이제 해운회사에서 일할 때 보면은 그 선박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그 회사에 굉장한 신용도를 주는데 이 한 채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해운회사는 리스로 한 대를 구입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굉장한 신용도를 증가시켰거든요. 그렇게 비싼 선박인데 이거를 리스크를 굳이 감당하고 보낼까? 요거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의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선박을 통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육상으로 보내는 방법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일부 부분은 그 EU 연합국 중에 동쪽에 있는 EU 연합국을 통해서 이미 보내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뭐 육상으로 좀 육로로 해가지고 수출을 하려면 일부 국가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국가들에서 싼 값에 곡물이 오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거를 파는 거예요. 수출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그 어떤 농장주들의 문제가 삼는 게 아니 그럼 우리는 원래 이 가격에 팔 수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갖고 오는 바람에 우리 거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억지로 수입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불만을 계속 표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EU 국가에서 일부 국가, 뭐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이런 데는 현지 판매를 금지를 시켜놓을 정도였으니까 상당 부분이 수출이 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다 빠져버린다. 그리고 빠지는 국가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세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일부 수출이 되는 EU 국가까지 간다고 해도 문제는 뭐냐면 그 수출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많잖아요. 근데 동유럽 국가들은 사실 서유럽에 비해서는 이제 소득이라든지 발전도가 좀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항구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캐파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몰려가지고 계속 이제 렉 걸리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임료가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상당 부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선박으로 수출을 할 때는 벌크선이라고 하잖아요. 벌크선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박 큰 데다가 이런 곡물들 수출할 때 많이 쓰거든요. 진공 청소하듯이 슉 빨아 들어가지고 그거를 다 쏟아가지고 한 번에 갖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선박 한 대에 상당 부분을 수출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육로로 운송을 한다고 하면 트럭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서 이게 비용이 상당 부분 들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 협정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도 육로를 통해서 일부분은 수출을 하고 있었지만 요거를 그 흑해를 통해서 수출을 못하고 육상으로만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운임료도 상당히 올라가고 시간도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은 결국 협상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기를 하고 지금 반응은 어떠냐. 사실은 지난주부터 이 불안감 때문에 요 협상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조금 작용을 하면서 곡물 가격은 이미 조금 많이 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토 정상회담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극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미 선물은 지난주부터 조금 반응을 하고 있었지만 파기하고 물론 더 급등을 했죠. 이집트 같은 데에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을 이미 알고 있어서 뭐 러시아, 루마니아로부터 이미 밀을 뭐 약 65만 톤 정도를 미리 좀 땡겨놨다고 하더라고요. 미리 비축용으로 사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그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이런 게 좀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농부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파종을 미루거나 이제 좀 가격을 굉장히 인상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높아졌다.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가격이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통한 이제 그 흑해를 통한 수출이 안 될 경우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육상이라든지 육로로 하면 더 운임료가 올라가고 오래 걸려서 사실은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렇다면 향후 전망,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현재 이제 뉴스로 나온 것은 어제인데 증시의 반응 별로 없었어요. 증시도 지금 많이 올랐고요. 일부 뉴스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증시의 메이저 뉴스에서는 좀 빠져 있었거든요. 즉 증시에 미친 영향은 없었다, 거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유는 2분기 실적이 실질적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다 투자자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인플레이션 지난주에 많이 떨어진 거 알겠고 지금 다 상황은 괜찮은데 실적은 실질적으로 어때? 라는 이제 지금 다 그런 스탠스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협상이 만약에 조금 끌다가 그냥 된다고 하면 사실 증시에 영향이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에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협상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이제 실적 시즌에서 서서히 눈을 돌려서 야, 이거 8월 달이라든지 점점 더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겠는데? 라는 우려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실적이 지난주에 시작을 했고 뭐 이번 주에 뭐 은행주, 뭐 테슬라, 넷플릭스 이런 데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여기서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이 요소까지 합쳐져서 증시를 짓누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는 있겠죠. 어찌됐든 지금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붙어서 이게 더 증시를 짓누르는 요소로는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랑 협상을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뭐 계속 눈을 뜨고 요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요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